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면회 시간은 님이, 그럼 네가 나랑 면회할래? 자중해 주세요. 뭐, 자주 해달라고? 그건 내가 또 전문이지. 그 순간 남자의 낭심 터지는 소리만 복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달빛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달빛 요양병원 로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남자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뒤따라온 두 명은 어깨를 좌우로 흔들며 걸었습니다. 병원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목걸이 남자가 접수대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김태철 형님 어디 계셔? 젊은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특실 301호에 계십니다만 지금은 면회 시간은 님이, 그럼 아가씨가 우리랑 면회할래?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물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손자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 정유진은 2층 간호사실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는 조직원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있던 환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가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으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형님 덕분에 매일 간호사들 보게 생겼네. 또 다른 조직원이 병원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맨날 술집년들만 보다가 여기 오니까 안구정화되네요. 정유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직원들의 행동과 분위기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병원장 사무실에서는 최필규 병원장이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직원들이 301호 특실 복도에 줄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따라왔고 젊은 간호사들은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유진이 간호사실로 돌아와 동료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301호 환자 보호자들이야? 동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301호에 입실한 분이 조직 두목이라고 하던데 간암 말기래요. 유진이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익혔던 위험에 대한 본능적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병원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평소의 평온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3층 복도에서 간호사 김미영이 환자용 링거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인 이정수가 복도 구석에 기대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지나가자 이정수가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이 간호사 양반, 나도 링거 좀 맞아야 되겠는데? 김미영이 당황하며 걸음을 빨리 했지만 이정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쌩까고 지나가면 내가 민망하자네.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정수가 김미영의 팔을 슬쩍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환자랑께 방금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마음이 아파. 다른 조직원 박민호가 다가와서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새끼 드립치는 거 보소. 이러니 여자들이 뻑이 가지.
김미영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제발 비켜주세요. 일하는 중이에요. 이정수가 담배 연기를 김미영 얼굴 쪽으로 뿜으며 말했습니다. 일? 뭔 일? 밤일? 지금은 낮인디 벌써? 2층에 있던 정유진이 3층에서의 소란을 듣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유진의 표정에서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가 김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김미영이 깜짝 놀라며 링거를 떨어뜨렸습니다. 유리병이 바닥에서 깨지며 링거액이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아, 이런. 김미영이 무릎을 꿇고 깨진 유리를 치우려 했습니다. 이정수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손 다치겄다. 내가 도와줄까? 박민호가 김미영의 머리카락을 살짝 코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향 좋네. 샴푸 못 써? 바로 그때 정유진이 3층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무슨 일이세요? 이정수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 더 좋은 게 왔네. 여기 애들이 기본적으로 물이 좋네. 얼굴이랑 몸매 보고 뽑나 봐. 유진이 김미영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다른 일 보세요. 여기는 제가 정리할게요. 김미영이 고맙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민호가 유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야, 나랑 잘 돼가고 있었는데 왜 네 멋대로 보내? 유진이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우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자중해 주세요. 이정수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자주 해달라고? 그건 내가 또 자신 있지. 자주가 아니고 자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진이 일어서서 쓰레기통에 유리 조각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야, 너 말투가 그게 뭐냐? 우리 무시하냐? 박민호가 유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정수가 유진의 어깨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와, 인연 이거 완전 우리를 갖고 놀려고 하네. 유진이 이정수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라. 박민호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와, 인연 장난 아니네. 박력 있는 게 완전 내 스타일인데? 복도 끝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내면에서는 참을성과 분노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박민호가 한 걸음 다가서며 정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 손 올렸다. 뭐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네가.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진이 자신의 어깨 위에 있는 박민호의 손목을 잡아 역방향으로 비틀면서 동시에 그의 낭심을 정강이로 올려쳤습니다. 야! 박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이 잡고 있던 그의 손목을 더욱 세게 꺾었습니다. 으악! 놔줘. 이정수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뭐야 인연. 유진이 박민호를 놓아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박민호가 소리치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낭심이 터진 듯이 아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수가 주먹을 쥐고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또라이 같은 게. 유진이 제자리에서 이정수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손목을 아래로 꺾어 그가 무릎을 꿇고
뒤로 넘어질 듯 허리를 젖혔습니다. 그때 유진이 이정수의 주먹을 놔주며 뒤로 밀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정수가 복도 바닥에 등을 부딪히며 떨어졌습니다. 흑! 이정수가 손목과 등을 문지르며 신음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간호사 김미영이 멀리서 놀란 표정으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박민호가 다시 일어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뒤지고 싶어? 우리가 누군지 알아? 유진이 살짝 입꼬리를 올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뭐, 너 누군데 문신돼지충? 이정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인연 진짜 안 되겠네. 유진이 재빠르게 그에게 다가가 뒤돌려차기로 그의 손목을 쳤습니다. 이정수가 아픔에 손을 번쩍 들었고 그 틈을 타 유진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캣! 이정수가 숨이 막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민호가 뒤에서 유진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유진이 뒤돌아서며 팔꿈치로 그의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세게 강타했습니다. 으윽! 유진이 다시 돌아서서 박민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아, 아파. 불과 3분도 되지 않아 두 조직원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숨을 고르며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이 모두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진 언니가 저런 사람이었어? 너무 멋있잖아. 환자 한 명이 휠체어에서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경호원이 필요가 없네. 박민호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넌 진짜 뒤졌어. 우리 형님한테 말하면 넌 여기서 못 살아.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보고 드려. 계집애한테 처맞았다고. 이쪽 팔린 줄도 모르는 새끼야. 바로 그때 병원 1층 현관으로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 4명이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1층에 있던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층 복도에서 경찰관이 유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유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을 위협했어요. 바닥에서 일어난 박민호가 항변했습니다. 인연이 우리를 먼저 팼어요.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모두 서로 가시죠. 조직 두목 김태철은 간암 말기 환자였지만 이미 여러 혐의로 수배 중이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특실에서 연행되는 김태철과 함께 병원에 있던 모든 조직원들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조직원들이 하나씩 수갑을 차고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이 창문 너머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최필규 병원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군요. 간호사들이 유진을 둘러싸며 감탄했습니다. 언니 진짜 대단해요. 어떻게 혼자서 그 사람들을 다 이겼어요? 유진이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마지막 경찰차가 떠나고 병원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씩 병실에서 나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은 복도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폭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 후 달빛 요양병원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75세의 박철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정장을 입은 비서와 운전기사가 큰 가방들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나와서 박철수를 맞이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 저희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철수가 병원 로비를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요양병원이요? 생각보다 시설이 낡았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오자 박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휠체어는 필요 없어요. 내 다리로 걸어갈 수 있어.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숨이 차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특실로 안내받은 박철수가 병실을 살펴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해요. 베개도 높이가 안 맞고. 간병인이 다른 베개를 가져왔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좀 더 부드러운 걸로 가져와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병인이 식사를 가져오자 박철수가 젓가락질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밥이 너무 되직하고 반찬도 짜.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식사를 가져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물이 너무 뜨거워. 식혀서 가져와. 간병인이 시킨 국을 가져오자 이번에는 다른 불만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너무 식었잖아. 적당히 따뜻하게 해달라고 했을 텐데. 오후에 처방받은 약을 가져가자 박철수가 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약들 색깔이 왜 이래? 내가 집에서 먹던 것과 다른데. 간호사가 설명했지만 박철수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불러와요. 직접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저녁 무렵 첫 번째 간병인이 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간병인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험 많은 간병인들도 박철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박철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휴게실에서 속닥거렸습니다. 박 회장님 정말 까다로우시네요.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병원장이 직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 담당을 누가 맡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정유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병원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정말 괜찮겠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박철수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철수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정유진입니다. 박철수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네요. 이번에는 며칠이나 버틸 건가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유진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철수가 잠에서 깨기 전에 미리 준비를 마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401호에 들어가 조용히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눈을 뜨자마자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고.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귀마개를 준비해 드릴게요. 박철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만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목도 뻐근해. 이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유진이 박철수의 등 뒤로 가서 베개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어떤 각도가 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높게. 아니야, 너무 높아. 살짝만 낮춰봐. 유진은 인내심을 갖고 베개 높이를 세밀하게 조정해 주었습니다.
10분 정도 걸려서야 박철수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철수가 병원 식단을 보며 또 불평했습니다. 계란말이가 너무 짜고 죽도 너무 묽어. 유진이 계란말이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간을 맞춰보았습니다. 이 정도는 어떠세요? 박철수가 한 입 먹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좀 먹을 만하네. 점심시간에는 박철수가 혈압약을 먹기 싫어했습니다. 이 약들 너무 많아. 이걸 다 먹어야 해? 유진이 약통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혈압약이고 이건 소화제예요. 건강을 위해서 드셔야 해요. 박철수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약 먹으면 속이 쓰려. 식후에 드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오후에는 박철수가 산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싶어. 유진이 휠체어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병원 정원으로 나가실까요? 휠체어는 싫어. 너무 초라해 보여. 유진이 박철수의 팔을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걸어가시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이 천천히 복도를 걸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박철수가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잠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쉬어보는 게 참 오랜만이야. 박철수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 바쁘셨나 봐요. 박철수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거든. 쉬어본 적이 없어. 저녁 시간이 되자 박철수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박철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밤만 되면 잠이 안 와.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 유진이 의자를 침대 옆으로 가져와 앉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편하게 주무세요. 너는 왜 이렇게 친절해? 다른 간병인들은 다 도망갔는데. 유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박철수가 눈을 감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유진은 박철수가 깊이 잠들 때까지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오자 유진이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유진을 맞았습니다. 어젯밤엔 정말 푹 잤어. 오랜만에 꿈도 안 꾸고.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박철수가 처음으로 불평 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유진과 박철수 사이에 조금씩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까칠한 성격 뒤에 숨어있던 외로움을 유진이 이해하게 되었고 박철수도 유진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병원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정유진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병실로 들어오는 시간,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진 씨는 결혼도 안 했다면서 가족은 어떻게 되나? 유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어? 유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방관이셨어요. 순직하셨죠. 박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소방관?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박철수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언제 일이야? 유진이 생각해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5살 때니까 30년 전쯤이요.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이라는 시기가
그의 기억 속 어떤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유진이 박철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몰라요. 을지로 어디였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어머니도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지?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동혁이요. 정동혁 소방관이셨어요. 박철수가 찻잔을 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동혁이라는 이름이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30년 묵은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진이 박철수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박철수가 진정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유진이 걱정스럽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박철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앉아 있어. 하지만 박철수의 머릿속에서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불타는 건물,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젊은 소방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박철수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유진이 더욱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박철수가 눈을 뜨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무언가에 대한 감동과 충격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박철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박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박철수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 지하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에서 45세의 박철수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전기요금 고지서와 은행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박철수의 건설회사 달빛건설은 직원이 겨우 15명인 영세업체였습니다. 30년간 온갖 꾸준 일을 다하며 겨우 세운 회사였지만 대형 공사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현장 소장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김 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직원들 월급 언제 줄 수 있을까요? 벌써 2달째. 박철수가 고개를 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줘. 곧 해결될 거야.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파트 입찰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박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강남구 아파트 단지 공사.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야. 박철수는 6개월 전부터 이 공사 입찰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입찰 준비를 했습니다. 박철수가 책상 서랍에서 입찰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정말 끝이야. 회사 문 닫아야 해. 그날 밤 박철수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 순이가 도시락을 싸들고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순이가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박철수가 고마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이런 고생만 시키고. 순이가 박철수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잘 될 거예요.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아이들 대학교도 보내고 당신한테도 좋은 옷 사줄 수 있을 텐데.
그때 중학생 아들 민수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학원비 안 내도 돼요. 혼자 공부할게요. 박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까지 눈치를 보며 포기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철수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곧 큰 일을 해낼 거야.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줄게.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입찰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발표장에는 대기업들의 임원들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만 유일하게 중소업체 대표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회사도 입찰에 참여하네. 박철수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쥔 입찰 서류가 땀에 젖도록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입찰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강남구 미래안 아파트 건설공사 낙찰업체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가를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낙찰업체는 달빛건설입니다. 박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란 표정으로 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낙찰 발표 다음 날인 1994년 12월 15일 오전 9시였습니다. 박철수는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을지로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평생의 꿈이 담긴 계약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건물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시 정각의 서명식이니까 시간이 딱 맞네. 3층에 도착한 박철수는 사무실에서 건설사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임원들이 박철수를 반갑게 맞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작품 만들어주세요. 건설사 전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약서 검토가 한창 진행되던 오전 10시 30분경이었습니다. 갑자기 건물 어딘가에서 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점점 진해지더니 연기가 복도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복도에서 누군가가 크게 외쳤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출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책상 위에 있던 계약서를 움켜쥐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서류 가방을 책상 밑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내 서류. 박철수가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가 가방을 찾았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대피해버렸습니다. 박철수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을 때는 이미 복도에 짙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박철수가 출구를 찾아 복도로 나갔지만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건물 내부에서는 전기 합선으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1층 변전실에서 시작된 화재가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철수가 계단을 찾아 더듬거리며 이동했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계단이 어디 있어? 그때 아래층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며 박철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박철수의 폐에 연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하며 숨을 쉬기 힘들어졌습니다. 으흑.
숨이 안 쉬어져. 박철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20년간의 고생 끝에 얻은 기회, 가족들과의 약속, 모든 것이 이대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민수야, 미안해. 박철수가 의식을 잃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1층에서는 소방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 아직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서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건물 구조가 불안정하다. 조심해서 들어가라. 하지만 젊은 소방관 정동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동료 소방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동혁아, 너무 위험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정동혁이 산소 마스크를 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정동혁이 연기로 가득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의 뒤로 검은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휘말렸습니다. 정동혁 소방관이 연기로 가득한 3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강력한 손전등을 비추며 쓰러진 박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박철수가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정동혁이 손전등 불빛으로 그를 발견하고 재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정동혁이 박철수의 맥박을 확인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생존자 발견. 박철수가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정동혁이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벗어 박철수의 얼굴에 대주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정동혁이 박철수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철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기로 충혈된 눈으로 정동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동혁이 박철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소방관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때 건물 아래쪽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졌습니다. 정동혁이 박철수를 등에 업으며 말했습니다. 꽉 잡으세요. 빨리 나가야 해요. 박철수가 정동혁의 목에 팔을 감으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동혁이 무거운 박철수를 등에 업고 계단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 방향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쪽이 계단인가? 정동혁이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계단을 발견한 정동혁이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의 기둥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동혁이 박철수에게 소리쳤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요. 더 빨리 가야 해요. 1층이 보이는 지점까지 왔을 때 정동혁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앞쪽 계단 일부가 무너져서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길이 막혔어. 정동혁이 다른 경로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창문 쪽에서 밖에 있던 동료 소방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혁아, 창문으로 나와. 정동혁이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2층 높이라서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정동혁이 박철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창문으로 나가야 해요. 제가 먼저 내려가서 받을게요.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정동혁이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아래서 받을 테니까 뛰어내리세요. 정동혁이 창문으로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아래에서 두 팔을 벌리고 박철수를 기다렸습니다.
박철수가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정동혁이 그를 안전하게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건물 위쪽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3층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동혁이 박철수를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위험해요. 피하세요. 박철수가 정동혁의 손에 밀려 안전한 곳으로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정동혁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쿵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건물 잔해가 정동혁 위로 떨어졌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박철수가 땅에서 일어나 정동혁을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소방관님, 소방관님. 다른 소방관들이 달려와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동혁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여 정동혁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박철수도 연기 흡입으로 함께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박철수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세요. 박철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소방관은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동혁 소방관님은 순직하셨습니다.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은 젊은 소방관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아버지의 죽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니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박철수가 일어나서 유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유진이 박철수의 품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박철수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덕분에 내가 살았고 그 후로 모든 게 잘 됐어. 사업도 성공하고 지금의 내가 있는 것도 다 내 아버지 덕분이야.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 같은 분을 구하셨다니 자랑스러워요. 박철수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게 우연일까? 30년 만에 너가 내 앞에 나타난 게?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 같아요. 박철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30년 만에 이루어진 운명적 재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박철수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제부터 너는 내 가족이야. 너의 아버지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너가 내 곁에 있는 건 하늘의 뜻이야. 유진이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도 정말 기뻐요. 박철수가 유진을 다시 한번 꽉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 특별한 순간을 간직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와 유진이 과거의 인연을 확인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나란히 주차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가장 앞서 걷는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목에 굵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4명의 남자들은 모두 30대였고 어깨를 돌리고 목을 좌우로 흔들며 걸었습니다. 흉터 남자가 병원 로비에 들어서며 접수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야, 박철수 회장 어디 있어?
접수 간호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선 면회 접수부터 해주셔야. 흉터 남자가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접수는 개뿔. 우리가 누군지 알아? 뒤에 서 있던 조직원이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형님, 시간 없습니다. 바로 올라가시죠. 5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01호 앞에 도착한 흉터 남자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철수가 침대에 앉아 유진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흉터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수 회장님. 박철수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에? 흉터 남자가 의자를 끌어다가 박철수 앞에 앉았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죠. 저는 용산파 조직의 김두한입니다. 유진이 긴장하며 박철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김두한이 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강남 개발부지 있잖아요. 박철수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요? 김두한 뒤에 서 있던 조직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 땅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팔아주시면 됩니다.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팔 생각이 없소. 김두한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 제안을 안 들어보셨잖아요. 또 다른 조직원이 서류 봉투를 꺼내 박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의 2배로 쳐드릴게요. 좋은 조건이죠? 박철수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안 팔아요. 김두한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박철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중하다고요? 허락도 없이 병실에 들어와서? 김두한 뒤에 있던 조직원이 박철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형님이 예의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진이 조직원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김두한이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예쁜 아가씨는 누구야? 손녀. 박철수가 유진을 보호하듯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김두한이 일어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나이 드신 분이 고집이 너무 세네요. 조직원 중 한 명이 박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박철수가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손 치워요. 김두한이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가족들 연락처도 다 알고 있어요. 며느리, 손자들까지.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족들까지 위협받는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유진이 김두한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죠? 김두한이 유진에게 다가가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걱정해드리는 거예요, 아가씨. 조직원들이 유진을 둘러싸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두한이 박철수에게 서류를 다시 밀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서명해 주세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김두한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후회하실 거예요. 많이. 조직원들이 모두 방을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박철수가 침대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유진이 박철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박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저 사람들 장난 아니야.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조폭들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707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유진과 돈독한 사이였고 현재는 저녁 후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유진이에요.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야? 유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배 도움이 필요해서요. 조폭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협박하고 있어요. 선배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유진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배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용산파? 안 그래도 걔네들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도 찍어두고 있었어. 일주일 후에 다시 온다고?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때까지 서명하라고 했어요. 선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도와줄게. 다음 며칠 동안 유진은 병원 곳곳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배와 몇 차례 더 통화하며 세부 작전을 조율했습니다. 병실 복도에 CCTV가 있으니까 증거 확보도 완벽할 거야. 일주일이 다가오자 유진은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철수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유진아, 너가 아니었다면. 유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일주일 뒤 오후 3시 병원 주차장에 검은색 SUV 4대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총 12명이었고 모두 어깨를 벌리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김두한이 가장 앞서 걸으며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병원 곳곳에는 이미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 병원 뒷문, 1층 화장실 근처에 형사들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선배가 이끄는 특공대팀이었습니다. 김두한이 접수 데스크를 주먹으로 쿵 치며 말했습니다. 야, 4층 막아.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 뒤따라온 조직원들이 병원 곳곳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1층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4층에서는 정유진이 이들의 도착을 감지하고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왔어요. 김두한이 7명의 부하들과 함께 401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 박철수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회장님. 김두한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박철수 앞에 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김두한 뒤에 조직원이 유진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야, 아가씨.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김두한이 서류를 박철수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 서명해. 박철수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외쳤습니다. 절대 안 해. 죽어도 안 팔아. 조직원 중 한 명이 박철수에게 다가가며 협박했습니다. 할아버지, 고집 부리면 손해예요. 그 조직원이 박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김두한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어떻게? 유진의 선배인 형사가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용산파 김두한, 공갈협박 및 폭력행위 혐의로 체포한다. 김두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병원 곳곳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나 조직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결국 김두한과 조직원들이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박철수가 유진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대단해.
유진이 박철수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완전히 안전해요, 회장님.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의 선배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해결됐어. 얘들 여러 혐의가 있어서 한동안 못 나올 거야. 박철수가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위협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조폭들이 연행된 후 병원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박철수가 침대에 앉아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물컵을 들고 박철수에게 다가가 건네주었습니다. 박철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너 707 특임단 출신이라고 했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박철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선배들도 경찰에 있고 대단한 부대였나 보네. 그런데 왜 그만뒀어? 유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때문이에요.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교통사고? 유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일이에요. 제가 707에서 복무하고 있을 때였죠. 박철수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힘들면 안 해도 되고. 유진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유진이 과거를 회상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좋은 언니였죠. 박철수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언니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제 조카 미나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자주 병원에 입원해야 했죠. 박철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미나는 정말 밝은 아이였어요. 아픈 것도 잘 참고 항상 웃고 있었거든요. 유진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미나의 기분 전환을 위해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저도 휴가를 내서 함께 가기로 했죠. 박철수가 불안한 예감을 느끼며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형부, 미나 그리고 저. 4명이서 차를 타고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미나도 정말 좋아했어요. 차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끝말잇기도 하고 박철수가 유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그만해도 돼. 유진이 고개를 흔들며 계속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형부가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빗길이라 미끄러졌어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죠. 박철수가 유진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앞자리에 앉아있던 언니와 형부는 돌아가신 후였어요. 유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다리를 다쳤고 미나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박철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 다리 상태로는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박철수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게 됐고 미나를 혼자 키우게 된 거예요. 유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나의 심장병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겠구나.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들어요.
박철수가 유진의 희생정신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박철수가 유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의 아버지가 나를 구해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미나를 도울 차례야. 유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30년 동안 내 아버지께 갚지 못한 빚이 있어. 이제라도 갚아야 해. 박철수의 눈에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미나의 심장이식 수술,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최고의 의료진을 구해서라도. 유진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 박철수가 유진을 아버지처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너의 아버지가 맺어준 인연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아주며 새로운 가족의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조폭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다음 날, 박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유진은 옆 의자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유진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철수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 전화 너머로 김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철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 김 실장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김 실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철수가 복도 끝 휴게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급하게 부르시니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박철수가 김 실장을 앉게 하며 말했습니다. 앉아. 김 실장이 메모장을 꺼내며 준비했습니다. 박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심장병 전문의를 찾아봐. 국내 최고는 물론이고 해외 유명한 의사들까지. 김 실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심장병 전문의요? 회장님께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박철수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야. 9살 아이를 위한 거야. 김 실장이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9살 아이요? 박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장이식이 필요한 아이가 있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건가요? 박철수가 유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의 손녀야. 김 실장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했지만 박철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최고의 의료진부터 섭외해. 오후에 박철수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소아심장외과 과장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박철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교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철수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9살 여자아이의 선천성 심장병 케이스인데 교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박철수가 유진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장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데려오시면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밤이 되자 박철수는 자신의 법무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지시했습니다. 이름은 정동혁 의료지원재단으로 하자.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정동혁이라는 분은 누구신가요? 박철수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야. 30년 전에 나를 구해주고 돌아가신 분이지.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유진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김 실장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국내외 최고의 전문의들과 모두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철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슬슬 유진이에게 말해야겠어. 박철수는 마침내 미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철수가 유진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며 병실 창가로 불렀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자리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진이 궁금한 표정으로 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철수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미나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나요? 무슨 소식이에요? 박철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고의 소아심장외과 전문의가 미나를 직접 진료해 주기로 했어.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박철수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소아심장외과 과장님이 미나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어. 유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가 유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할 거야. 유진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박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해봐. 유진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너의 아버지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이 세상에 없잖아. 박철수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겼습니다. 그 후로 내가 이룬 모든 성공, 지금의 재산, 다 내 아버지 덕분이야.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박철수가 유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미나를 완전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너의 아버지에 대한 내 마지막 보답이야. 유진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박철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미나도 이제 내 손녀나 마찬가지야. 할아버지가 손녀 치료해주는 게 당연하지. 유진이 박철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박철수가 유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보답은 무슨? 미나가 건강해지는 게 최고의 보답이야. 그때 박철수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수술뿐만 아니라 이후 관리와 재활까지 모든 걸 최고로 해줄 거야.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재활까지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심장 이식 후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하잖아. 그것도 모두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유진이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나가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학교도 다니고 꿈도 키울 수 있게 해줄 거야. 유진이 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나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나에게 가서 얘기해 줄까? 할아버지가 생겼다고.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나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박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준비하자. 내일부터 서울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시작할 거야. 유진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박철수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너의 아버지가 맺어준 특별한 가족. 3개월 후 서울대 병원 소아심장외과 수술실에서 미나의 심장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팀을 이뤄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유진과 박철수는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미나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박철수가 유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최고의 의료진이니까 잘 될 거야. 오후 6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미나는 어떻게 됐어요? 최미나 양의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새 심장이 아주 잘 자리 잡았어요. 유진이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존슨 박사와 악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정말 고마워요. 존슨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며칠 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모든 지표가 정상입니다. 일주일 후 미나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미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눈을 뜨고 유진을 보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유진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야, 이모가 여기 있어.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 아파요? 담당이가 미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을 거예요. 미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정말요? 친구들이랑 술래잡기도 할 수 있어요? 유진이 미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어. 3개월 후 미나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박철수가 미나와 유진을 위해 준비한 새 아파트에서 퇴원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나가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유진이 미나를 바라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미나의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철수가 미나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미나가 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발레 배우고 싶어요. 박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발레 학원 알아보자. 유진이 박철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박철수가 유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감사 인사야. 미나가 갑자기 일어나서 유진과 박철수를 껴안았습니다. 이모, 할아버지 사랑해요. 세 사람이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미나가 잠든 후 유진과 박철수가 베란다에서 대화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박철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딸과 손녀가 행복한 모습을. 유진이 박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회장님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미나의 방에서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강한 심장으로 새로운 꿈을 키워갈 미나의 밝은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수술이 성공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철수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지만 달빛 요양병원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유진과 만난 특별한 인연과
모든 직원들과 쌓은 정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철수와 유진, 미나의 이야기가 유명해졌습니다. 30년 전 소방관 아버지의 희생과 운명적인 재회, 그리고 미나의 성공적인 수술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철수가 병원 직원들을 위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모든 간병인과 간호사들이 모였습니다. 박철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진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났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간호부장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이 정말 큰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박철수는 유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유진아, 간호사 자격증을 한번 따보는 게 어때?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 물론 간호조무사도 훌륭하지만 정식으로 간호사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유진이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동안 미나를 박철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감사해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5년 후 봄이 찾아온 달빛 요양병원 정원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유진이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 아래에서 박철수, 유진, 미나,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유진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유진 간호사님. 유진이 꽃다발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도움 주신 덕분이에요. 박철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식 간호사가 됐으니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겠네. 미나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될 거예요. 박철수가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미나의 의대 등록금도 준비해놔야겠네.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간호부장이 유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진 씨, 시립병원에서 간호사 채용 공고가 났어. 유진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간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근무인데 경력 있는 간호사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 박철수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네. 한번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 몇 달 후 유진은 새로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자격과 차분한 성격으로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한편 미나는 건강하게 자라나며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박철수가 미나의 입학식에 참석하여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느 여름날 세 사람이 정동혁 소방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묘지 앞에서 유진이 아버지에게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있어요. 미나가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할 거예요. 박철수가 정동혁의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동혁 씨, 30년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정동혁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이 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